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지난달 남가주 주택 중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 속에서도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로는 모기지 도움을 받지 않는 구매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LA 시내 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시간당 $25 이상 인상이 예상돼 있습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주최한 올림픽 경찰서장과 만남에서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치안 개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LA 한국 간의 국제 항공 여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입학 전형에서 SAT나 ACT 등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4억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자 기준금리 인하는 올 12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했고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역시 기준금리 조기 인하 유혹에서 벗어나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 미국과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등의 과거사 반성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 견제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우방 필리핀에 반도체와 니켈 정제 산업, 기반시설 관련 투자 확대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습니다.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할 때까지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 이란이 이틀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란이 수위 조절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여당의 총선 참패와 앞으로 쇄신 방향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정 쇄신 방향으로 소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각 총사퇴 등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따니의 전 통역사 이빼이가 은행 사기 혐의로 결국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빼이가 오따니 은행 계좌에서 $1,600만 이상을 절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BA 정규 시즌이 이번 주 일요일에 모두 마감됩니다. LA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고 LA 레이커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부터 보다 흐려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미디어 스폰서로 나서고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주최한 올림픽 경찰서장과의 주민들과의 만남, 이 주류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 100여 명의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참석해서 타운 치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타운 내 앤더슨 몽거 YMCA에서 11일 저녁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가 주최한 올림픽 경찰서장과의 커피타임 행사가 열려 홈리스 문제와 차량절도, 불법 쓰레기 투척 등 타운 현안에 대한 민원을 전달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시간가량 이어진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경관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과 민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에서는 LAPD가 참가한 주민들에게 경찰국 측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들에 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관들과 대화하며 이들의 실상을 알아가고 자신들이 쌓인 불만들을 토로할 수 있어서 속 시원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보고 목소리도 내보고 또 저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CDS 클린업 한다면은 홈레스 클린업 한 데 가서 다 치우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라디오 서울도 그렇고 한국일보 우리 목소리를 내줘야죠. Public safety is a very important issue. It affects quality of life. So they should be here, along with LAPD, try to listen to their constituents as far as what their issues and concerns are as it relates to quality of life. And have a deeper relationship. That way come out and speak to some of our constituents on our side. Even though I'm in Westlake and this is more on the Olympic side, it's good to cultivate that relationship. So my expectations are to cultivate these relationships and hopefully have them come out. The neighborhood next door at Windsor Square. You know, how did they do that? You know, it's the same neighborhood, but for some reason, homeless aren't there. And I don't think anyone talks openly about that story, and I think everyone's curious how to make their neighborhood the same way. 예, 공감이 됐어요. 특히 그 홈리스에 대한 뭐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서울에서 온 우리한테도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 풀리길 바란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서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타운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에런 폰세 서장과의 Q&A 세션을 진행했는데 한인들은 이 시간 동안 경찰의 늦장 대응, 타운의 치안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We're here to listen. We are here to serve. It's challenging, but let's have those conversations. Let's listen to each other, and let's come up with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s. We had a really variety of individuals here. Path was here. 조금 다른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LAPD 캡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policy에 대해서 더 한번 토론 같은 거 좀 했으면 그런 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생각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경찰하고 네트워킹하고 컴플레인도 하고 아주 심한 질문도 물어보고 답변도 받고.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중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 속에서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이유가 바로 고소득자나 가족의 도움으로 올 캐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주택 중간가는 86만 9,08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 2022년 6월인데 지난달의 주택 중간가는 2022년 기록보다 1%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9%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에서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벤추라 카운티에서 모두 주택 중간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LA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최고치에서 1% 모자라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몰기지 금리가 6%를 맴도는 상황에서 남가주 지역의 홈바이어가 다운페이먼트 20%를 내고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평균 몰기지 페이먼트는 5,50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높은 월페이먼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매물이 워낙 부족한 현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올캐시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올캐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높은 몰기지 금리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가주의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요즘 자신이 성사시킨 거래 건수의 약 3분의 1이 올캐시 바이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판매된 LA 카운티 주택의 23%가 올 캐시로 구입됐는데 이 수치는 2021년에 올 캐시 바이 16%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바이어 3분의 1은 다운페이먼트를 최소 50% 지불하고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집을 살 때 가능한 한 융자 액수를 최소화하는 추세입니다. 업계에서는 다운페이먼트를 30% 넘게 내는 바이어들 가운데 최소한 3분의 2는 구입한 집에서 직접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에서 올캐시 혹은 상당히 많은 다운 페이먼을 내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할리우드나 전문 직종에서 일하면서 주식 처분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집 장만 시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진로 조사에 따르면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할 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치솟아 주택 구입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면서 최근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주택을 공동 구입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LA 시내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 인상 협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서 올해부터 임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LA 시내버스 운전사와 유틸리티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안이 11일 압도적으로 비준되면서 시간당 임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LA 시내 300명이 넘는 MV 교통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팀스터스 로컬 572 측은 이번 임금 인상 합의는 근로자들의 놀라운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당한 임금과 베네핏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LA시에서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수개월 동안 LA시와 협상을 벌인 끝에 대대적인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주 LA시의회와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으며 11일 비준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LA시 운전사들의 기본 시간당 임금은 올해부터 $24 14센트로 인상되며 2024-2025 사업연도에는 시간당 $25 36센트로 인상됩니다. 임금 인상을 받게 되는 운전사들은 계약업체인 MV 교통에 채용돼 대쉬와 익스프레스, 시티라이드, LA 나우를 통해 시민들을 에코파크와 크랜쇼, 페어팩스, 유니언 스테이션 등으로 버스 라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일부 직원들은 임금이 33%에서 75%가량 인상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말리부시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고속 운전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가주 의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도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고속 질주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말리부시가 특정 도로에서 고속 운전자를 강력 단속하는 주상원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를 피력했습니다. 시의회는 말리부 해안을 휘감는 상징적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선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 차량 코드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가주의회에 전달했습니다. 2010년 이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는 약 6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가주상원에 선보인 SB1509와 SB1297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처럼 고속 질주 차량이 많은 특정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강력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1509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등 특정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6마일 초과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규칙 위반으로 벌점 2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점 벌점은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유죄 판결에 대한 제재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해당 법안은 상정한 헨리 스턴 주상원 의원은 SB1509가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인 말리부시에 대한 자신의 공약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법안인 SB1297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21마일 구간에 걸쳐 5개의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개 법안은 최근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보여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페퍼다인 여대생 4명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던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해 말리부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7,500건 이상의 과속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올 들어서만 720개 이상의 과속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 다저스로 오자마자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오타니 선수. 네, 그런데 이제는 그 굴레를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오타니의 돈 빼돌렸던 전 통역사 이베이 통역사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오타니의 통장에서요, 무려 1,600만 달러나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당초 450만 달러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그런데 무려 1,600만 달러나
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는 왜 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타니 선수는 피해자라며 불법 도박, 채무 변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의 전통 역사 미즈하라 이페이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의 전통 역사 미즈하라 이페이. 미국 연방검찰은 미즈하라를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계좌에서 2년여 동안 우리 돈 219억 원 이상을 빼돌렸고 이를 위해 은행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미즈하라는 이 돈으로 불법 도박 빚을 갚는 등 도박업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25차례, 한 차례에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돈을 도박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Over time, Mr. Mitsuhara's bets became more and more frequent. And over time, Mr. Mitsuhara's bets became larger and larger in amounts. 은행의 급여 계좌 개설을 도운 미즈하라가 회계사 등도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해 범행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오타니 행세를 하며 은행에 전화를 걸어 이체를 했고 송금 결과 통지가 오타니에게 가지 않도록 계좌 연락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타니 선수는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도박에 관여한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미즈하라는 지난달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기간 해고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현재 구름과 안개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전 중에 점차 맑아지면서 잠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보다 흐려지겠고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각 지역에 따라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난 며칠 동안 이어졌던 남가주의 초여름 같은 이상고온 현상도 그쳐서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대부분 60도대를 기록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는 어제보다 6도에서 무려 18도 이상이나 떨어져서 큰 폭의 기온차가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4도가량 더 떨어져서 또 한 차례 꽃샘추위 찾아오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맞도는 이처럼 서늘한 낮 기온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이어지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중에는 다시 포근한 캘리포니아 봄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1도, 53도, 해안 지역은 64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1도, 낮 최고 기온은 8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 실업수당 신청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었죠. 네. 한국말로 봐도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니 또 더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한국어 온라인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EDD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다중언어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한국어 등 3개 언어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어가 불편했던 한인들은 실업수당, 장애보험, 유급 가족휴가 등 다양한 EDD 서비스를 한국어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낸시 페리아스 EDD 디렉터는 한국어 등 새로운 언어 추가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상위 7개 외국어 언어 구사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외국어 구사 주민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EDD에서 제공하는 언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라빅, 알메니안, 팔시, 힌디, 제페니스, 한국어, 캄보디안, 러시안, 차이니스, 스페니시, 타이 등등등 베트남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추가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업수당 신청도 편리해졌습니다. EDD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UI 온라인에 등록한 뒤 마이 EDD 로그인 페이지 상단에서 외국어 중 한국어를 선택하면 한국어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LA 지역 학교에서 K-팝 과목이 정규 클래스로 시범 운영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어제 LA 통합교육부의 정규 선택 교과로 K-팝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24년 가을학기 개설을 목표로 하는 K-팝 과목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고 K-팝의 글로벌 현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문화 강국 한국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팝 과목은 담당 교육사가 교과목 제약 없이 개설할 수 있는 순수 선택 교과로 기획됐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글로벌 리더십 앰베서더 스쿨과 로열 러닝센터 하이스쿨, 웨스트 아담스 포랩 하이스쿨과 LA의 아카데미, 미들스쿨 등 모두 4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커리큘럼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의 발전상을 현지 교사들에게 알리는 전자도서관에 탑재하며 전미 지역에 보다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 전형에서 SAT, ACT 등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올 말 시작되는 2025년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부터 SAT와 ACT 시험 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지원자가 SAT 또는 ACT를 치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AP 및 IB 등 특정 시험 점수 제출이 허용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2020년부터 입학 전형에서 SAT, ACT 시험 점수 제출 의무를 중단하고 지원자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하버드는 2026년 신입생 입학 전형까지 시험 점수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 해 일찍 앞당기게 됐습니다. LA와 한국 간의 국제 항공 여객이 지난해 팬데믹 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인천국제공항에서 LA국제공항의 출도착 여객은 총 31만 1,370명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할 때 18% 증가했습니다. LAX 출도착 여객은 작년 팬데믹 전 수준을 넘어서 연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LA 인천 간의 항공 여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감소해서 2021년까지 줄었다가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2023년 그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LA뿐만 아니라 미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LA 인천 노선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을 오간 항공 여객 개수는 이미 지난해 뚜렷한 회복세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화재로 파손된 건물을 1년 이상 방치한 한인 건물주가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LA 지역은 아니고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입니다. 이 지역에 따르면 이 지역 오레건주에 거주하는 한인 건물주 한모 씨 부부를 상대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소장에서 한 씨 부부가 한 달 내에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수리하고 교체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애난다일 소재의 건물은 지난해 3월 1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식당과 우체국, 미용실 등 한인업소들이 소실 피해를 당했습니다. 소장은 한 씨 부부가 버지니아 재산유지 보수 규정과 페어팩스 카운티 조성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규정은 지붕 및 플래싱에 대해서 단단하고 밀폐되어 있으며 비가 유입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2세 아놀드 전 씨가 최근에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 제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아놀드 전 감독은 어린이 시선에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영화 전쟁의 아이들을 제작하기로 하고 영화에 출연할 한국계 아동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 감독은 이달 말까지 4명의 배역을 담당할 5세에서 10세의 한국계 아동의 오디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은 모든 배역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아동 등이 참여하는 영화 촬영은 올해 여름 중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매사추세츠 보스턴 출신인 이 전 감독은 UC 얼바인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배우로서 여러 영화에 출연했고 출연한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 높은 성의 사나이는 미국 4대 시상식 중의 하나인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로서는 2007년 LA 한인타운에서 주류점을 운영하는 흑인의 이야기를 다룬 앨리스 리퀘어 스토어를 선보여서 그 이듬해 할렘 국제영화제를 통해 최우수 단편 영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미떼가 중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골칫거리로 등장을 했었죠. 최근 몇 년간입니다. 그런데 올해 역대 최악의 매미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올봄 미국에서는 귀뚜라미와 새소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매미떼 소리를 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 무려 1조 마리의 매미떼 출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상이변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올해가 주기상으로 매미 2종이 동시에 번식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803년 이후 221년 만에 나타나는 대규모 매미떼 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미가 이르면 이달부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수컷 매미들이 짝짓기를 위해 윙윙거리는 소리는 비행기 소리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 in entomology we call this a chorus. It is just hundreds of thousands of males per square acre. Like literally in somebody's yard, there's thousands and thousands of them all singing to attract a mate at the same time. 이렇게 출현한 매미는 6주 정도 살다가 죽는데요. 죽은 매미가 썩게 되면 그 자체로도 영양분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2종이 다시 함께 나타나는 시기는 앞으로 221년 후인 224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통해서 27만 7천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서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과 소득 중심 상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국민들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에 참여한 대출자들도 포함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이 430만 명으로 늘었고 총 금액은 1,5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3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연설하면서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년 전 2022년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이듬해 6월 대통령에게 그런 정책을 펼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은 미국인은 약 400만 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고 어제 발표, 오늘 발표, 지난 8일 발표 그등 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잔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어제 취재진과 만나서 매우 단시일 내에 통화 정책을 조정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변동성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연준 목표인 2%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팬데믹 시작 이후 그래왔듯 전망은 불확실하며 계속해서 경제지표에 의존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어제 최근의 지표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작에 앞서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얻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노동시장 덕분에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줄어들었다며 이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는 기저효과 영향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올해 후반 그리고 윌리엄스 총재는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죠. 합동연설,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밀착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입니다.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here to say that Japan is already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United States. You are not alone. We are with you.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9년 전 같은 장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을 표명한 데 반해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원 높은 미일 동맹을 강조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12건의 배상금 총액은 100억 원 이상인데 한국 측 재단의 자금은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당의 참패로 기업들이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기부금을 주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선 직후 선거 결과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 정부의 3자 변제안 이행을 사실상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또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 요소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더 신중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여온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일본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한층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틀 전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어제는 미국과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공동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에는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막대한 투자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견제 수위를 한 단계 높인 데 이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에 강력히 협력할 뜻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While such a challenge from China continues, our commitment to upholding 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as well as peace, will continue.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에서 3국 해안경비대가 합동 순찰을 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걸로 관측됩니다. 필리핀에 대한 막대한 기반시설 투자도 발표합니다. I'm proud to announce we're launching an economic corridor in the Philippines as part of the G7's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필리핀의 주요 지역을 연결해 항만과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런 투자 계획을 밝히는 건 처음입니다. 그간 중국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1대1로 구상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춰 미국 의회도 필리핀 국방 강화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과 투자를 기반으로 반중국 연대를 확장하며 중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일본, 필리핀이 양자 및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자국을 견제하고 나선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진숭 외교부 아주사장은 일본 대사관의 요코치 아키라 수석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아주사장은 일본이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엄정한 교습을 제기했다며 엄중한 우려와 함께 강렬한 불만도 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이틀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는 보복을 서두르지 않고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란이 48시간 내에 이스라엘 남부나 북부에 대한 직접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도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표적으로 며칠 안에 보복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보복 군사 작전이 실제로 강행될지 어떤 방법과 수위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란으로선 미국의 개입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He made very clear as well that America's support for Israel's security is ironclad, especially against these threats that's coming from Iran and their proxies.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의 대응을 택할 것이며 보복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영구 휴전을 포함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긴장 완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신호도 포함됐습니다. 여기다 2년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재개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막으면서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는 피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He talked to the Turkish foreign minister last night. He talked to Wang Yi this morning, and then early this morning, and then talked to the Saudi foreign minister later this morning. 이란은 통제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할 때까지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막는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라며 이같이 요구한 것입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인터넷 청원 사이트 무브온, 억만장자 환경운동가 톰 스타이어가 창립한 넥스트젠 아메리카, 미국 내 주요 노조인 서비스 노동자 국제연맹과 전국교육협회 등입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네타냐후 정부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그 전쟁이 무고한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지역 전체에 계속 긴장을 고조하는 동안에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주재하는 유럽 외교관들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쪽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주재하는 유럽 국가 외교관들은 호텔과 대사관, 싱크탱크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의 인사들과 만나며 트럼프의 재집권 시 정책 추진 관련 의중과 인사 구상 등을 취재해서 본국에 타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 공유를 중시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나토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할지 등에 대한 통찰에 본국 정부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재 유럽 국가 외교관들이 부지런히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럽 외교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줄을 대는 데 열심인 것은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기면서 대통령이 됐던 때의 기억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경기 없었죠.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경기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 오래간만에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저스 구장에 자주 오는데 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토요일 일요일 오래간만에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야구장 한번 가보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참고하십시오. 춥습니다. 네, 이번 주는 춥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기 보통 1시 경기 일요일 경기 보러 낮 경기 보러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경기가 전국 생중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중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일요일 다저스 경기는 오후 4시에 시작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4위 수성을 위한 중요한 일전 뉴캐슬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시즌 15골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이 도움왕 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 자리에 오른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을 떠납니다. 5위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보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야 합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이후 아스널, 첼시, 리버풀과 잇따라 경기하고 맨시티와도 경기를 남겨놓고 있어 승점 획득의 길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4대1로 이겼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도움도 2개나 기록했습니다. 도움 1개만 더 기록하면 개인 통산 3번째로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기록하게 되고 도움 부분에서 공동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손흥민이 도움왕이 될 경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차지한 선수로도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한 선수는 앙리와 드록바, 살라와 해리케인 등 6명 뿐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First of all, just say thank you to everybody and the fans. And without them, obviously football is not individual sports, but without them help, probably I couldn't even score one goal. So I'm very, very pleased and I'm very happy and then grateful. 뉴캐슬은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한 골도 내주지 않는 짠물 수비로 4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지만 이번 시즌에는 수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득점 부분에서도 선두 혼란과 불과 4골 차여서 강팀과의 대결에서 강하고 몰아치기에 능했던 손흥민인 만큼 팬들은 두 번째 득점왕에 대한 기대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8강 첫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웨스트햄을 물리치고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쿠젠은 공식 경기 무패 기록을 42경기로 늘렸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일방적 공세를 펼친 레버쿠젠은 후반 38분에서야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코너킥 이후 혼전 상황에서 요나스 호프만이 왼발로 때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 겹겹이 쌓인 수비진이 골키퍼 시야를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쐐기골은 후반 추가 시간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빅터 보니페이스가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잡은 레버쿠젠은 4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분데스리가 24승 4무, 포칼컵 5승, 유로파리그 8승 1무 등 37승 5무에 믿기 힘든 강승세입니다. 이제 한 경기만 더 지지 않으면 콘테 감독의 유벤투스가 세운 역대 최다 무패 기록 43경기와 동률을 이룹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전이 다음 경기인데 승리하면 사상 첫 리그 우승도 확정합니다. 여기에 레버쿠젠은 포칼컵 결승에도 올라 있어 유로파리그 결과에 따라 3관왕 달성도 가능합니다. 다른 8강 경기에선 리버풀이 안방에서 아탈란타의 0대3 완패를 당해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리버풀의 홈 경기 패배는 지난해 2월 이후 34경기 만입니다. AS 로마는 AC 밀란 원정에서 승리했고 벤피카는 홈에서 마르세유를 물리쳤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비 오고 춥고 그렇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NBA 소식 기다렸었던 분들은 NBA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입니다. 정규 시즌이 마무리됩니다. 클리퍼스 레이커스 모두 플레이오프 가니까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용자와 커머셜, SBA 용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용자를 잘하는 용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드레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